1971년 세종시 출생하셨고요. 대전고등학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그리고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석사를 수료하셨습니다.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시고 사법연수원 38기시고요. 2003년 더불어민주당 입당하시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세종특별위원회 위원도 역임하셨고 대통령 선거 시 문재인 후보 법률지원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총선 경선관리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대전시당 법률단장 그리고 대전시당에 또 요즘 한창 시끄럽죠. 전세사기 대책 단장을 맡으셔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무현재단 지역위원회 감사도 활동하시면서 이번 총선 출마를 선언하시고 또 열심히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인데 정치에 도전하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변호사들은 일단은 총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뭐 자신의 이야기와 같이 곁들여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아마 다른 변호사님도 좀 비슷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라는 것이 이제 법을 다루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현행법에서 좀 현실과 안 맞고 또 정의에 안 맞는 그런 법들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발견하기 쉬운 것이 또 변호사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제가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국회에 가서 법을 좀 고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법들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렇게 뭐 제정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법에 관련된 일을 이제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에서 한번 현장에서 제가 직접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결국엔 그 일이 옳다면 그 일은 이제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익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15년 변호 생활을 하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됐고 하니 이 정도는 좀 자신감이 있다. 이 정도면은 법도 많이 알고 우리 사회 현실도 많이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사실 국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여러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다양한 직능분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법조인 제가 논문을 지금 쓰고 있어요. 예. 논문 쓰는 거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과연 어떤 직능분들이 가장 많이 국회에 진출했는가인데 법조인 비율이 21대 국회 기준으로 한 15% 정도가 좀 넘거든요.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근데 우리나라 법조인 숫자, 그 국민들에 대비해서 한 7%, 그러니까 한 2배 이상 과대대표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예. 저는 뭐 너무 법조인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저는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비중대로 딱 그런 것보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니까 물론 그 법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다양한 직능분들을 그 법조인들이 도와가지고 입법 활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법조인들이 저는 뭐 괜찮은 어떤 그런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왜냐하면 법조인이 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 현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노동의 현장, 건설 현장, 뭐 임대차, 교통사고 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법조인들이. 그러다 보면 사회 현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예, 법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들의 어떤 직업적인 양심 그리고 전문가적인 식견 그리고 사회 현실을 많이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뭐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같은 변호사니까 좀. 친분이 있는 이제 선배님이 나오시니까 사실 오늘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그런데 이제 모든 변호사분들이 다 같진 않죠. 근데 저희가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평소에 한쪽에 내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의 이면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감이 있는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양쪽을 다 보면서 본인 스스로 어떤 예단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균형성 있는 어떤 식견들을 갖는다던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제 그게 결국에는 법이라고 하는 모든 국민들을 아우르는 것들을
만들거나 입법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이고 같아요. 양쪽에 변호사 계시니까 힘드네. 그 윤석열 정부가 그러잖아요. 뭐 이복현 그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다 다루니까 금융 분야도 가고 교육 분야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기에는 이 두 법조인의 얘기가 그렇게 들립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마다 알겠습니다. 다르다. 네, 우리 이영선 변호사님께서는 지난번 총선 때 20대 총선? 네. 21대 총선인가요? 그죠? 그때 최종에서 출마하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그 강준현 의원하고 경쟁을 때 하셨었던가요? 그 네, 지역군가 네. 그쵸? 예. 그러다 대전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대전을 오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아니 근데 제가 원래 대전에서 활동을 했어요. 예, 그럼 최종으로 그러니까 갔던 이유가 있어요? 예,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200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15년 전에 대전에 이제 왔고 대전 시당에서 이제 활동을 해왔고 2012년에 19대 총선에서 총선관리위원회 그걸 총선 선거관리위원회를 했고요. 2014년에 지방선거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하고 법률위원장을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전 시당에서 활동한 지는 이제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세종은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당시에 한 5년 전 이때쯤에 이제 치매가 이제 오셨어요.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근데 치매가 이제 오시다 보니 주변에서 누가 이제 이렇게 돌봐줘야 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남매인데 저희 형제는 다 서울에 살아요. 저 빼고. 예, 그러다 보니 치매 관련돼서 좀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황상 저 형제들이 한번 거기 근처에 고향에서 사는 게 좀 좋겠다고 해서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대전에서 이제 사무실은 계속 서구에 있다 보니 대전 시당에서 뭐 혁신위원회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법률단장도 맡고 전세사기 이제 피해자들 지금 맡으면서 대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할 일이 좀 많이 있겠다. 특히나 지금 이제 전세사기 이런 부분도 좀 있지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뵈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제가 이제 옆에서 보거나 듣기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당선하고 인연이 아직까지 없으셨어요. 아니, 본선하고도 일단은. 그렇죠. 본선, 이번에 아, 첫 도전하시니까 네.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전면에 나서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굉장히 그냥 만약에 나라면 당에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은 그런 거 혹시 없으셨는지 좀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민주당원 된 지는 20년이 됐는데요. 2003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때 했으니까. 근데 이제 대전에 오면서 뭐 대전 참여연대라든지 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정치 뭐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도 경험을 하고 민변도 경험을 하고 하니 이제 한 50줄 정도 되니까 50 정도 되니까 이제는 내가 현실 정치에서 들어가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제 가치관에 따라서 하고 싶은 시민사회 운동을 한 것이고요. 지난번부터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서운한 건 별로 없어요. 지난번 그 세종 경선 과정에서 어떠셨어요? 얻으신 것도 있고 뭐 이루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지난번에 경선 과정에 사실 잘 모르실 텐데 지역을 일주일 남겨놓고 지역을 한쪽은 전략을 놓고 한쪽은 이제 지역을 옮겨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경선을 이제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면이 이 총선은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 지역에 있는 사정들, 지역의 이제 후보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중앙에서 총선 급박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려 꽂는다 그럴까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너무 중앙 중심의 어떤 그런 공천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서운한 거 얘기하셨네요. 그런가요? 그 우리 이영삼 변호사께서 아까 뭐 시민운동, 뭐 민변이나 참여자치 시민연대 이런 활동들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저희가 이제 인권 변호사로 우리 이영삼 변호사님 많이 네. 알려져 있으세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인권 관련 사건 본인이 이제 하셨던 것 중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두 가지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인용 결정을 받은 거에 게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김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인용 결정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죠. 엄청 어려운. 법이 잘못됐으니까 법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한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 영업을 하면서 영업 정지를 당했고 그 영업 정지에 처분이 된 근거 법률이 굉장히 잘못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바꾸려면 헌법소원밖에 없었는데 그 근거 법령이 잘못됐다. 자영업자들의 그 영업 정지가 잘못됐다. 그래서 근거 법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이제 받은 것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사건은 철도 관련된 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 성과급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 그걸 반대를 하니까 그 사정기관에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그 고소해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심부터 쭉 한 4년 동안 그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요. 1심 유죄, 2심 유죄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한 1년 전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오히려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경우는 봤는데 유죄였던 거를 무죄로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하는 거는 좀 많이 못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노조 활동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거는 노조 활동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무죄를 선고해서 파기환송을 해서 이제 또 무죄로 다 결론이 났는데요. 그 노조 활동하던 그런 분들이 다 무죄 판결이 받은 것이 예,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치권하고 이제 교류하시면서 과거에 또 권선택 전 대전시장하고 인연이 좀 있으시죠. 그 당시에 정무부 시장 뭐 이런 얘기도 좀 돌았었었고 결국은 이제 가지는 않으셨었지만은 각별한 인연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권선택 시장 그리고 전 시장이 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이제 그 민주당 계열로 그 시당이 됐어요. 그 예전에 국회의원들 열린우리당으로 처음 시작했다 중간에 저쪽 국민의당 갔다 다시 왔지만은 근데 이분이 최근에 뭐 사면해달라고 하면서 그 뭐 나는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한테 의리를 베풀겠 뭐 의리를 지키겠다 뭐 이런 발언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국민의 입당을 염두하는 듯한 사면이 되면은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뭐 그 정무부 시장 그 얘기 나온 거는 2016년 정도 되니까 7년 전인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저를 이제 부시장을 이제 하시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거 뭐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그 시장 선거 하실 때도 제가 이제 법률단에 있어서 시장님을 좀 그때 이제 도와드렸고 2014년 선거죠. 그때 제가 이제 도와드렸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재판 과정을 제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사면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권순택 시장님이 이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피선거권이 피선권이 이제 박탈됐죠? 그렇죠. 네. 박탈이 됐는데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사전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뭐 이제 뭐 포럼을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사전 선거 운동이냐? 아니면 반대쪽에서 보면 너무 이런 걸 규제를 하면 정치 활동이 제약이 된다, 위축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찬반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풀리는 쪽으로 선거법을 풀리는 쪽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렇게 찬반이 많은 상황에서 이거를 유죄 판결하고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박탈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면이 돼서 조금 더 좀 여유롭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사면이 된다는 것을 뭐 이유로 해서 다른 당으로 마치 대가성 뭐 이런 것처럼 다른 당으로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자체로 봐야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과한 측면도 있으니까 사면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사면해준다고 해서 그 당을 그쪽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네. 연락 요즘도 좀 하세요, 권선택 전 시장하고? 그 최근에는 못했고요. 네. 올해 초반에 막걸리. 그러셨구나. 만약에 진짜 사면 돼갖고 예. 국민의힘 입당하셔서 대전 서구 갑에 출마한다면 어떻게 해요? 상상되세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거. 정치는 상관이라서. 끔찍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만약에 서구갑 쪽에 출마하신다고 하면 뭐 서구갑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의 당내 경선 과정이 뭐 만만한 곳이 보면 없어요. 치열할 것 같아요. 예.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 가장 인지도 높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준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네. 저는 뭐 두 가지 컨셉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인물,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계속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컨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컨셉은 좀 전문가 집단이 나섰으면 좋겠다는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하던 사람들, 정치인들, 정치하던 사람들 계속 정치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정치로 그냥 끝나는 거고 또 다음 선거 되면 또 어떤 직업적으로 약간의 직업 개념으로 또 출마를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전문적인 그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갈지 이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저는 뭐 약간의 후발주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장종태 청장님이나 다른 분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당원들 만나고 발로 좀 더 많이 뛰어야 되지 않을까. 예, 좀 많이 하면은 또 뭐 시민들께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이 생각이 좋아요? 그 네 분? 장종태, 이용수, 이영선, 유지곤 네 분 사이 어때요? 아까 처음에 처음에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습니다. 다 사이 뭐, 좋아요? 예, 통화도 그러니까 하고.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은 이제 그만하실 때 됐다. 새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세 명이 이제 정치 신인인데 그 우리 이영선 변호사 포함해가지고 누가 제일 신경 쓰여요? 나머지 둘 중에? 아이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선거는 자식과의 싸움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 저는 다른 후보들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신경을 자꾸 쓰다 보면 세상 것까지 다 저 사람 누구 만났네 누구 그거 감당 못해요. 그러니 그냥 내 일만 뚜벅뚜벅 열심히 잘하자. 예, 그런 일단은 뭐 중앙당에서 공천 개입이나 좀 하지 말고 자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제가 유지건 대표 저희 출연했을 때 네. 그 단톡방 하나 만들어라. 네. 후보 4명이. 아,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대전 서구 갑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서로 논의하고 그런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유권자들한테 되게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어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 4명이 단톡을 만드는 거예요, 네. 후보들이. 그래서 네. 난 오늘 뭐뭐 했어. 어디 우리 할 거야. 우리 이런 거 한번 공연 내보자. 뭐 이런 것들. 네. 아 그렇죠. 뭐- 이것도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 다음 이제 순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 전세 사기 문제 지금 심각한데 그 대책 단장으로서 지금 활동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하고 싶은 말씀이시나 뭐 당부하고 싶은 것들 네. 그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네. 근데 정말 이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뭐 임모 씨 사건이 터졌고 새로운 사건이 이제 터졌고 이제 급격하게 지금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피해자 집계가 안 돼요. 사건이 빵빵빵 터지고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도래를 하다 보면 또 못 받으면 다시 또 피해자가 늘기 때문에 지금 가구 수만 해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건 3천여 가구, 그다음 피해 금액도 2,5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피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 요청하는 거는 이제 12월 달에 지금 전사기 특별법을 개정을 합니다. 6개월 후에 개정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개정을 하는데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선구제 후 구상 제도를 좀 도입을 해라. 기존의 대책으로는요, 이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에요.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우선 매수권, 금융 지원하겠다. 빚을 또 내라는 거예요. 전세 또 가려면.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고요. 선구제 후 구상을 좀 반드시 좀 실현을 해달라.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갖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피해 구제 방안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거래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예방적 그런 제도 장치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이 이제 다가구 주택이 이제 여러 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들어갈 때 이 다가구에 선순위 담보권 그리고 앞에 나보다 선순위 앞순위에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들어가거든요. 물론 알려면 호실마다 다 전입자들 연락하면 떼고 뭐 해봐야 되지만 그렇게 20, 30대가 그렇게 막 그걸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 앞에 선순위에 있는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그런 정보를 모르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보를 주면 돼요. 그런데 그 담보권은 등기부에 나 있으니까 나오는데 그 선순위 임차권의 보증금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면은 전입세대에 열람을 하면 되는데 그 열람 제도를 거쳐서 내가 신청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다가구 주택에는 한 번에 다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근데, 좀 도움이 근데 되죠. 열람도 좋지만 사람들이 입주하는 그 현실적인 이유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어도 당장 가진 돈이 많지 않으니까 감수하고 선택지가 별로 없으니까 가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정부에서조차도 보증을 안 해주는 그런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더 저는 실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주택보증 허그에서 이거
다가구 보증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위험하니까 안 해준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위험한 거래를 정부가 그대로 내두고 있는 거 이거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법들, 그다음에 중개인의 책임을 뭐 더 지우는 방법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짧게 그 두 개 묶을게요 그냥. 국회 만약에 내년에 이제 주민들 선택을 받아가지고 입성하시게 돼요.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무엇인지 하고 더하기 시청자들께 작별 인사. 제일 먼저 발의하고 싶은 건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그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 구상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전체에 대해서 선구제하는 것은 만약에 정부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면 일부 사람들 완전히 근로를 할 수 없거나 취약층, 그다음 20, 30대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께 선별해서 선별적으로 구제를 하는 제도를 이제 그런 것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대전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공평 타당하고 정의로운 그런 법을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정부에 잘 전달하는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을 하고 싶습니다.